마지막 날이에요. 그쵸? 4주의 특강이 오늘로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은 우리 문학 수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문학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친구들이 숙제를 한 부분에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과제집을 한번 초록이 부분을 펴볼까요? 여기 3주차 숙제 여기 한번 펼쳐볼까요? 자, 여기서 친구가 30번을 질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30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볼 건데 30번 문제 다들 맞히셨나요? 오, 자, 근데 어려운 문제 맞았어요. 그래서 3점짜리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 우리 친구들이 읽은 그리고 이해를 한 것과 쌤이 지금 우리 친구들한테 설명하는 내용들 살펴보면서 비교를 해보세요. 제대로 내가 이해를 한 게 맞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친구들이 몇 번 읽어본 글이기 때문에 빠르게 해보도록 할게요. 집중하세요. 앞에 볼게요. 자, 어떤 제약회사에서 특정한 병에 효과가 있는 새로운 약을 만들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지. 자, 신약 개발은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경영자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경영자는 신약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설 검정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대요. 자, 여기서 가설 검정이란 가설 검정은 모순된 관계에 있는 두 개의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 얻은 통계 자료로 가설이 진짠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것이구나. 얘들아, 이해하면서 읽어야 돼. 응? 가설 검정을 위해서 경영자는 이 두 가설을 세운대요. 신약이 효과가 있다와 신약이 효과가 없다. 자, 이 중에서 신약이 효과가 있다. 대립가설, 귀무가설? 앞에 보고 대답하시면 돼요. 신약이 효과가 있다. 대립가설, 귀무가설? 대립가설. 신약이 효과가 없다. 무슨 가설? 귀무가설. 오케이? 전자는 신약이 효과가 있다는 대립가설이고, 그리고 후자는 신약이 효과가 없다. 귀무가설이에요. 자, 그러면 지후야. 경영자 입장에서는 대립가설이 참이기를 바랄까요? 거짓이기를 바랄까요? 참이기를 바라겠죠. 맞죠? 그리고 귀무가설이 거짓이기를 바라겠죠. 자, 그러면 경영자가 신약이 효과가 있다라는 대립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게 진짜야, 신약이 효과가 있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특정 질병을 겪고 있는 모든 환자에게 투약을 해보는 거야.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막 투약을 해봤는데 다 효과가 있네. 그러면 대립가설 채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체를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만약에 100명의 사람한테 실험을 했어. 신약이 효과가 있다는 이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100명한테 실험을 했는데 99명은 효과가 있었어. 근데 한 명이라도 효과가 없으면 대립가설이 채택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또 전체를 다 실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립가설을 기준으로 가설 검정하지 않고 대신 가설 검정에서는 밑줄 쳐놨나요? 귀무가설이 참이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일부 표시하시고 있나요? 귀무가설이 참이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일부 환자에게 투약을 해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확률에 근거하여 귀무가설의 기각 여부를 채택을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을 한대요. 신약이 효과가 없다라는 귀무가설 아래에서 투약을 했는데 아닌데? 호전이 됐는데? 그러면 이 귀무가설을 선택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다시 신약은 효과가 없어 라는 귀무가설 아래에서 실험을 했는데 생각보다 환자들이 호전되는 거야. 약을 투약했더니. 자, 그러면 귀무가설을 채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잘했어요. 기각을 시키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신약 효과 없어를 참이라고 가정해서 실험을 했는데 효과가 있네? 그럼 채택을 안 한다고, 귀무가설을. 그럼 뭐를 채택할 거예요? 대립가설을 채택을 하는 거죠. 이거 잘해. 자, 그래서 그러면 이때는 귀무가설을
한편 신약이 효과가 없다라는 귀무가설 아래에서 투약을 했는데 그리고 진짜로 병이 안 낫는 경우가 많았어. 그러면 대립가설을 선택할까요? 귀무가설을 선택할까요? 귀무가설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이 잘하네요. 똑똑한데 우리 친구들. 자 어쨌든 이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또는 기각하지 못한다 라는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대립가설의 채택 여부가 결정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귀무가설을 선택하면 대립가설을 선택할 수 없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귀무가설을 선택하지 않으면 대립가설을 선택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두 가지의 오류가 발생한대요. 여러분들 표시하셨나요? 두 가지 오류가 뭘까? 귀무가설이 참인데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거야. 얘들아, 귀무가설이 참인데 귀무가설을 기각한다라는 건 무엇을 채택한다는 거죠? 대립가설을 선택한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신약이 효과가 없는데 신약이 효과가 있다라고 판정을 하는 겁니다. 일종 오류입니다. 이거 좀 큰 문제지 않나요? 신약이 효과가 없는데 있다라고 판정하고 약을 팔아버리면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하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귀무가설이 참인데도 불구하고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일종 오류다. 앞선 예에서 실제로 약효가 없는데도 약효가 있다라고 판단해버리면 크게 문제가 생기겠죠. 또한 귀무가설이 참이 아니야. 즉 신약은 효과가 없다가 참이 아니야. 그러면 신약이 효과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데 없다라고 판정을 내리는 경우 이종 오류입니다. 분명히 신약이 효과가 있는데 없다라고 판정을 하면 즉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고 귀무가설을 채택하는 건 이종 오류입니다. 오케이? 실제로는 약효가 있는데 약효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 자, 이거는 판결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유죄다가 대립가설이면 얘가 대립가설이면 피고인은 무죄다가 귀무가설인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판사는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귀무가설의 기각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강민아, 여기서 유죄다 무죄다 중에 무엇이 귀무가설? 유죄다. 유죄. 무죄다. 그래, 무죄다잖아요. 맞죠? 이게 대립이면 이게 귀무잖아요. 자, 이때 판사가 무죄인 사람한테 유죄를 선고하는 건 일종 오류. 유죄인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이종 오류다. 김재원 씨, 일종 오류가 더 심각한 오류인 거야? 이종 오류가 더 심각한 오류인 거야? 일종 오류. 무죄인 자에게 유죄를 선고해서 깜빵을 넣어버리면 그게 훨씬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일종 오류가 더 심각합니다. 그럼 아까 그 신약 파는 거는요? 일종 오류가 더 큰 문제야? 이종 오류가 더 큰 문제야? 거기서도 일종 오류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종 오류가 더 큰 문제를 초래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효과가 있는 약을 출시하지 못해서 기업이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상황에 비해서 출시했는데 효능이 없는 게 더 위험이 큰 거야. 리스크가 더 큰 거죠. 아주 쫄딱 망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죄가 있는데 무죄 판결 내리는 것보다 결백한 사람한테 유죄를 내리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오류를 동시에 줄일 수 없어. 일종 오류와 이종 오류를 동시에 줄일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요. 한쪽 오류를 줄이면 반대쪽 오류가 늘어나요. 일종 오류를 줄이면 이종 오류가 늘어나고 이종 오류를 줄이면 일종 오류가 늘어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만약 경영자가 약의 효과는 무관하게 일단 약을 출시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자, 그러면 이종 오류는 배제할 수 있겠지. 맞죠? 이종 오류. 효과가 있는데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약을 출시 안 하는 이종 오류는 배제할 수 있지만 그만큼 일종 오류는 늘어나게 됩니다. 약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생각을 안 하고 판단을 그냥 출시해 이래버리면 일종 오류가 늘어난다고요.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차라리 출시를 안 하는 게 이종 오류가 늘겠지만 일종 오류가 줄어드는, 그래서 큰 문제가 생기진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근데 생각보다 질문을 잘 이해를 하시는 것 같네요. 아주 훌륭합니다. 따라서 가설검정에서는 일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의 최대 허용 범위인 유의 수준을 가급적 낮게 정합니다. 왜?
일종 오류가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일종 오류를 최대한 허용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종 오류는 더 늘겠지. 하지만 일종 오류를 줄일 수 있잖아. 더 큰 문제를 막을 수가 있다고 최대한 허용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유의 수준이 5%면 100번의 시행 중 5번 이내로 일종 오류가 발생하면 그냥 대립가설 선택하겠지만 그 값을 넘어서 버리면, 즉 허용 범위를 넘어서면 기무가설 기각하지 못하고 기무가설을 선택하는 겁니다. 일종 오류를 늘리지 않기 위해서. 또한 유의 수준은 실험하기 전에 미리 정한다. 쌤은 이런 것도 표시를 합니다. 선지에 말 싹싹 바꿔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나 인권과 결부된 거면 더더욱 유의 수준을 더 낮게 잡아야 됩니다. 일종 오류를 크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30번 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A에서 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기 한번 같이 보면요. 이 표를 볼 때 뭐부터 봐야 될까? 뭐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얘부터 봐야 돼. 얘부터 보지 말고 야부터 보라고. 야. 얘는 의사결정을 기무가설을 기각 못해. 기각 못한다라는 것은 기무가설을 선택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강민아? 안 한다는. 뭐라고? 안 한다는. 안 한다는 거. 기무가설을 선택한다는 거지. 한다는. 기각 못한다라는 건 자르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기각 못한다라는 건 기무가설 싫어 이렇게 못한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립가설 선택하는 거. 뭐라는 거야? 기무가설 선택하는 겁니다. 써놓을게. 기무 채택. 이와 달리 지우야, 기무가설을 기각한다라는 건 무엇을 선택한다는 거야? 대립을 선택한다는 거야. 좀 더 가볼게. 그러면 지후 신약 개발 경영자야. 대립가설을 선택한다. 즉 기무가설을 기각한다라는 건 신약을 판다는 거야, 안 판다는 거야? 판다는 거야. 맞아요. 이와 달리 기무가설을 선택한다라는 건 약을 뿌린다는 거야, 안 뿌린다는 거야? 안 뿌린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좋아요. 이게 만약에 이제 판사라면 대립 채택, 피고인은 유죄다를 선택한다라는 거고, 기무를 채택한다라는 건 재원아 뭘 의미하는 거지? 무죄다를 선택하는 거죠. 자, 근데 실제 상황에서 기무가설이 참이었어.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는, 판결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무죄다가 참이라는 거고, 그리고 기무가설이 거짓이라는 것은 피고인이 유죄다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봐요. 기무를 선택했는데 기무가 참이야. 여기 오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의사결정을 기무를 채택했는데 실제로 기무가설이 참이었어. 그럼 문제 없어. 괜찮아. 대립을 선택했는데 기무가 거짓이었어. 다시 말해서 대립이 맞았어. 그러면 여기도 문제가 없는 거야. 문제는 B와 C에서 일어나는 거죠. 질문할게요. 여기서 B는 1종 오류입니까? 2종 오류입니까? 2종 오류입니다. 약 효과 없는 것 같아. 선택했는데 알고 봤더니 약이 효과가 있네. 2종 오류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대립을 선택했어. 이 사람 유죄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무죄인 거야. 얘들아, 너네가 생각을 해봐. 얼마나 억울하겠어. 난 죄가 없는데 유죄로 판정받고 깜빵을 가는 거야. 이거 1종 오류야. 이게 더 큰 문제죠. 이해되시나요? 답 이거 몇 번이요? 4번입니다. 4번 같이 볼게요. 4번. 법원이 B를 줄이면 얘들아, 2종 오류를 줄여요. 2종 오류를 줄이면 그럼 뭐가 늘어요? 1종 오류가 늘어요. 1종 오류가 는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1종 오류가 는다라는 건? 자, 1종 오류가 는다라는 건 무죄인 사람이 유죄라고 판결이 나는 경우가 늘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세요. 자, 2종 오류를 줄이면 실제로 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무죄, 즉 유죄인을 무죄로 판단하는 경우가 줄어들겠죠. 늘어나는 게 아니고. 2종 오류를 줄인다라는 건
이중 오류를 줄인다라는 건 유죄인을 무죄인으로 판결하는 오류를 줄인다라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늘어난다가 틀린 거죠. 뭔 말인지 알겠니? 이해했어? 좋아요. 또 질문 받을게요. 이해 괜찮아요? 넘어가도 돼요? 자, 그러면은 질문도 받아볼게요. 질문해 주세요. 고전주의 지문 괜찮으신가요? 진짜? 김재원이 안 괜찮아. 김재원아 이거 5번이 왜 틀린지 알겠어? 모르겠어. 자, 힌트 줄게. 여기 형광펜에 보세요. 그리스 미술이 육체적인 아름다움보다 정신적 숭고함을 강조했다. 여기 현관 했어. 그러고 지문으로 가보도록 할게. 지문으로 가보면 어딨지? 잠깐만. 저 말이 있어. 금방 쌤이랑 현관펜한 건 빈켈만의 관점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 거잖아. 5번은 끝이야. 자, 근데 지문에 빈켈만의 관점 볼래? 여기는 여기 한번 같이 문단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신고전주의 화가들은 여기 볼게요. 신고전주의 화가들은 빈켈만의 미학을 이론적 토대로 하여 고전주의 미술의 규범을 준수했대요. 네 말아. 이에 따라 신고전주의 미술은 굿자굿 없이 깨끗하게 매끈하게 처리된 표면, 뚜렷한 윤곽선, 균형 잡힌 안정된 구도 등의 특징을 보이면서 신고전주의 화가들은 빈켈만의 미학을 토대로 해서 고전주의 미술의 규범을 준수를 했는데 이에 따라서 매끈한 표면, 뚜렷한 윤곽선 이런 특징을 보이면서 형태를 훨씬 더 강조를 했대요. 또한 신고전주의 작가들은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도덕적인 시민 양성에 필요한 사회적 교훈을 미술에 담고자 했대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 역사 속 애국적 희생을 보여준 영웅의 이야기 이런 거, 영웅 이야기를 주된 주제로 삼았대. 잠시만요. 여기다. 얘들아, I'm sorry. 여기를 보는 게 좀 더 정확하겠네요. 금방 우리가 본 문제 5번 선지랑 비교를 하려면 여기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위로. 다시 한번 볼게요. 앞에 봐요. 우리는 빈켈만의 관점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같이 볼게요. 빈켈만은 고대 그리스 미술을 참된 예술의 전범으로 삼아서 미술이 고대 그리스 미술의 밑줄, 고귀한 단순성과 고요한 위대함을 모방해야 된다. 단순성, 위대함을 모방해야 된다라고 역설했대요. 강민아, 저기서 역설하다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무슨 뜻이죠? 반대로 얘기하는 거. 심지어 어떻게 생각해요? 저기서 역설하다가 무슨 뜻이죠? 주장. 강조했다. 잘했어요. 주장했다. 강조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역설이라고 해서 무조건 표면적 의미는 무슨 의미지만 그 안에 깊은 의미가 담겨있다. 아니에요. 여기서 역설하다는 강조했다. 자, 여기서 고귀한 단순성이랑 고귀한 단순성은 완벽한 비례에 따라 표현된 형태를, 고요한 위대함이란 격정 속에서도 내면의 평정을 잃지 않는 감정의 절제를 의미했대요. 그는 형광펜하겠습니다. 빈켈만은 육체적 아름다움과 정신적 숭고함, 즉 형식과 내용이 완벽한 일치를 이루는 고대 그리스 미술의 보편적이고 이상적인 절대미가 구현되었다고 봤대요. 재원아, 봐봐. 육체적 아름다움보다 정신적 숭고함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둘의 완벽한 일치를 추구했대요. 자, 그리고 다시 볼게요. 36번에 5번. 이해되나요? 좋아요.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자, 앞에 봐요. 선지가 길어요. 앞뒤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쌤 봐요.
문제를 틀렸으면 얘들아 반드시 지문에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문을 열심히 뜯어보셔야 돼요. 여러 번 읽으면서 대체 이 답을 찾을 수 있는 근거가 지문에 어디 있지 치열하게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독해력이 늘어요. 그래야지 문제를 보는 눈, 지문을 보는 눈이 늡니다.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작문 문제 가볼까? 작문 문제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일단 17쪽, 18쪽 괜찮아요? 19쪽 42번 괜찮아? 안 괜찮은 사람은 저에게 시선을 보내주세요. 김재원이니 걔안나 42번 걔한 거 같아? 뭐라고? 괜찮아진 거 같아? 근데 왜 별표를 쳐놨어? 할 수 있는데. 한번 보자. 잠시만. 잘했네. 자, 그럼 여기까지 오답 분석 끝. 쌤봐. 다음 주 정기고사 어려워. 어렵다. 아마 보고 아주 기겁을 할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무려 모의고사 특강을 들은 친구들이잖아요. 절대 부담을 주는 건 아니고요. 쌤이랑 모의고사 특강을 영역별로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첫 주에 뭐 했어요? 우리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목차로 가볼까요? 우리는 화법과 언어를 첫 주에 했고요. 그리고 2주, 3주에 걸쳐서 독서와 작문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문학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보는 정기고사도 이렇게 영역별로 나누어져 있을 거예요. 순서대로 풀어야 된다. 그쵸? 강민아. 뭘 고개를 끄덕끄덕이야. 순서대로 풀면 안 돼. 순서대로 풀면 안 돼. 그럼 뭐부터 풀어야 될까요? 내가 풀 수 있는, 내가 좀 쉬워하는 영역을 먼저 푸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숙제를 하고 문제를 풀면서 나는 확실히 독서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다. 나는 오늘 4주차 수업을 들어보니 문학을 어려워하는 것 같다. 그러면 제일 나중에 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독서 영역 중에서도 과학 지문은 너무 내가 어려워하는데 예술 지문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예술 지문을 먼저 풀어야 돼. 그래야 시간이 단축이 되는 거예요. 맞죠? 다음 주에 푸는 정기고사 어렵다라고 했잖아요. 어려운 지문을 마주하면 넘어가시고 혹은 풀다가 이 문제 진짜 너무 안 풀려 20분 30분 잡고 있지 말라고. 그럼 뒤에 문제 다 날려먹잖아요. 쿨하게 넘어가. 별표 치고 얘는 내 문제 아님 하고 넘어가서 뒤에 문제들을 해결하고 시간이 남으면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100점이다. 맞아요? 아닙니다. 최대한 고득점을 맞는 겁니다. 1등급을 맞는 겁니다. 이해했어? 부담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모의고사를 쳐보고 하는 건 얘들아, 내가 그동안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내가 쓴 전략이 잘 맞는지를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한번 시험을 쳐볼 때 진심으로 쳐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치다가 졸았다 이런 말 들리면 오케이? 살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갈 거야. 쌤 다음 주에 딴 데 가 있는데 막 비행기 타고 다시 날라와가지고 잡아가지고 보강시킬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에서 문학에서 좀 써보도록 할게요. 목차 그대로 가주시고요. 자, 오늘은 문학입니다. 목차로 고전, 현대 다 있죠, 문학은. 그리고 문학엔 어떤 영역이 있어요? 뭐 소설도 있고 시도 있고 수필도 있고, 맞죠? 문학을 푸는 데 있어서 어떤 문학 지문이든 통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학 지문을 만나면 뭐부터 확인을 해야 할까요? 뭐부터 확인해야 돼? 제목. 작가와 제목을 확인해라. 적어주세요. 제목을 왜 봐야 되나요? 제목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그 시의 중심 소재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 이번에 나수업 숙제 할 때 황순원의 학이라는 소설을 보게 되실 거예요. 그 소설에서 학이 되게 중요한 소재거든요. 소재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나희덕의 산속에서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나요? 그 시에 뭘 알 수 있어? 나희덕의 산속에서 제목을 통해서 심지어 뭘 알 수 있는데? 장소를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윤동주의 별 해는 밤 제목에서 뭘 알 수 있죠? 별 관련돼서 별이 중심 소재구나. 그리고 별에는 밤일 시간적 배경을 알 수 있는 거죠. 제목을 통해서 시적 상황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중심 소재를 파악할 수 있고요. 시공간적 배경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시적 상황도 맞고 소설이면 소설 속의 상황 뭐 등등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시적이든 여기는 괄호할게요. 시적이든 소설 속이든 어쨌든 상황을 알 수 있다. 상황이 중요하다. 상황. 자, 그리고 제목을 봤어. 그 다음 뭐 봐야 돼요? 그 다음 뭐 봐야 되는데? 문제 살펴야지. 맞죠? 문제 살피는데 그 문제 속에 보기가 있어. 반드시 읽으셔야죠. 근데 무조건 보기라고 해서 읽는 건 아니야. 앞에 봐요. 윗글을 읽고 보기의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읽은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면 보기를 읽어야 될까 안 읽어야 될까? 안 읽어도 돼요. 이와 달리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면 보기를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보기를 통해서 힌트를 얻는 겁니다. 도움을 받는 거예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문을 봐야죠. 자, 근데 지문을 얘들아, 나 성격이 급해였어요. 눈대중으로 그냥 30분 만에 확 훑어요. 그럼 문제가 풀려 안 풀려? 안 풀려. 그러면 얘들아 훑어 이렇게 한 100번을 해도 잘 안 읽힐 수 있어요. 한 번 읽을 때 꼼꼼하게 분석해라. 알겠어. 지문 꼼꼼 분석. 우리 문학 문제 왜 풀어요? 감동받고 울라고? 아닙니다. 문제 풀기 위해서입니다. 문학도 비문학처럼 푸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서 화자는 어떤 상황이군. 화자의 태도는 이러하군. 이 시의 시대적 배경은 보기를 보니 이러한 것 같군. 이렇게 윤동주 씨 막 울고 이러면 안 된다고. 지금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자, 지문을 꼼꼼 분석합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시랑 소설 위주로 볼게요. 일단 시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파악을 해야 될까요? 시는 화자 파악해야 되고, 여기서 화자를 파악하라는 것은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나 드러나지 않나 그거 보려면 뭘 찾아야 돼요? 화자가 있는지 없는지, 뭐 표면에 등장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면 뭘 찾아야 돼? 나, 또 1인칭, 우리 있는지 없는지 보셔야 되고요.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대상, 시적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 다루는 대상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둘이 처한 상황 이런 거를 보셔야 되고, 자, 봤으면 그 다음에는 또 표현 기법, 다양한 표현 기법들을 찾으셔야 하고, 그러니까 시를 읽을 때 얘들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말고 화자가 누구구나, 대상이 누구구나, 여기 서리법이 계속 나오네, 여기 대꾸법이 있네, 도치가 쓰였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선지를 보면 도치를 통해서 반어적 표현을 통해서 이런 말이 나온다고. 이해했니? 명사로 종결이 됐네? 여운을 주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선지에 나온다고. 이해했어? 치열하게 읽어라. 이번엔 소설이다. 강민아, 시는 화자야. 소설은 작가의 허구적 대리인이 누구야? 어머 세상에, 바로 대답이 나와야지. 세 글자다. 시읒 지읒이다. 네? 시읒. 자, 내가 미치겠다. 니 나서 혹시 문화 선생님 누구세요? 이름을 대세요? 선생님 이름 기억이 안 나. 남자쌤이야 여자쌤이야? 그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건 아니죠. 아니죠. 선생님 욕볼 수 없으니까 안 말하는구만. 자,
실시자 김재원이 서술자입니다. 서술자. 서술자입니다. 서술자. 그쵸? 서술자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말을 해주는 작가의 호구적 대리인이 누군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서술자의 뭘 또 찾아야 돼요? 시점 찾으셔야 됩니다. 생각을 하면서 읽는 거야.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그리고 인물. 쌤이 생각했을 땐 사실 인물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소설 읽을 때 인물 나오면 반드시 표시하세요. 동그라미를 해주세요. 얘네 정기고사 칠 때 표시해라. 인물들을 표시해. 관계도 아주 중요해. 이해했어? 좋아. 그리고 또 뭐 찾아야 되냐면 배경 찾아야 돼. 배경. 적어라 강민아. 배경. 배경이 뭐야?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찾아야 됩니다. 끝이요. 자, 우리 친구들 문제를 풀 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빈번한 장면 전환이 나타나 있다. 장면 전환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 배경이 바뀐다는 거야. 이 소설에서는 공간이 A, B, C, D, E 이렇게 계속 바뀌어. 빈번한 장면 전환이에요. 혹은 시간이 현재, 과거, 미래, 더 과거 이렇게 막 시간이 바뀌어. 빈번한 장면 전환입니다. 이해했어요? 배경이 계속 바뀐다? 빈번한 장면 전환이다. 이해했니? 근데 이와 달리 배경이 안 바뀌어. 그럼 빈번한 장면 전환 맞아 아니야? 아니야. 좋아요. 그리고 중심 사건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읽으시고요. 그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생각을 하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이해했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교재 고전소설 페이지 어디 있나? 48쪽 피세요. 고전소설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봐요. 제목 뭐야? 옥, 루, 몽입니다. 옥, 루, 몽. 자, 여기서 옥루몽의 몽부터 물어볼게요. 몽은 무슨 의미일까요? What is 몽? 뭐라고? 꿈입니다. 꿈. 자, 그럼 옥루가 뭘까요? 옥루. 루는 얘들아 누각이야. 누각. 그러면 옥루는 뭐냐면 위에 적어볼게요. 신선이 사는 궁궐입니다. 신선이 사는 궁궐. 제목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보다 이 작품은 되게 중요하고 자주 나오는 작품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한번 볼게요. 3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독 띄떠라 앞에 보세요. 자, 여기서 윗글에 대한 이해도 가장 적절한 것은 쌤은 어떻게 여기를 살펴볼 거냐면 꼼꼼하게 막 다 보진 않을 거고 홍낭자, 양공자, 일지련, 홍장군 뭔가 홍씨랑 양씨랑 일지련 씨가 좀 중심 인물인가 보다. 요 정도 넘어간다. 32번 A, B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A를 읽고 돌아와서 선지 살펴보고 B 읽고 선지 살펴보고 해야지 계획을 세울 겁니다. 33번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감상하래요. 강민아 보기 읽고 가야 돼? 안 읽고 가야 돼? 안 읽어도 돼요? 읽어야 되는데 보기를 참고하래. 맞죠? 꼼꼼하게 읽어라.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감상하란다. 보기 읽고 가야겠죠.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 표시해라. 제발 쌤 저 옳지 않은 것은이랑 옳은 것은 제대로 안 보고 틀렸어요. 이런 말 하기 없기. 알겠어? 그럼 나 너무 슬플 것 같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10분 드릴게요. 시작. 집중해서 풀어라.
무시하면서 이렇게 지내가. 답은 죽은 쌤에게 시선을 보내주세요. 집중 안 하면 찾아간다. 강민 소매 하고 좋아요. 연필을 놓고 있는 줄 알았어요.
1분 뒤에 답 부를게. 52분. 빨리 갔다. 이거 치면 안 돼. 치면 너가 수업한 거 찍어서 올릴 거야. 강민이 오는 대로 답 부를게요. 나쁜 친구도 한 번 더 확인하고 있어봐. 조심. 아슬아슬했어. 10초 드릴게요. 시청하러 갈게요. 자, 그럼 잠깐 더 읽어보고 있어볼까, 소율이? 그만해봐. 내가 선택 아직 못했고 앞에 봐. 같이 보자. 같이 한번 보자. 고전소설이 어려워. 그치? 우리 친구들이 이걸 풀 때 뭔가 쉽게 풀린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다. 자, 그러면은 고전소설 이번에 풀었을 때, 지금 방금 풀었을 때 좀 빨리 풀리는 것 같다. 자신 있다. 보는 대로 바로 푸시면 돼요. 난 시보다 소설이 더 괜찮은 것 같다. 소설 먼저 푸시는 거야. 이와 달리 나 진짜 뭐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제일 나중에 푸셔야 됩니다. 이해했어요? 좋아. 같이 한번 볼게. 보기보다 똑바로 읽었네. 같이 한번 보자. 보기 한번 어떻게 분석을 해볼까요? 33번 가봐요.
가본다잉. 봐봐. 옥루몽에서는 다양한 직위관계 형성을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됩니다. 여기서 직위란 서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으로 인물들은 이상적인 인물과의 직위관계를 추구한대요. 인물들은 자신의 의도를 직접적이 아닌 우회적으로 돌려서 드러내면서 상대의 의중을 탐색하는 대화를 통해 성별, 신분, 처지에서 비롯된 사회적 제약을 뛰어넘는 관계를 모색을 한대요. 이러한 직위관계의 양상을 통해 유교적 질서를 존중하면서도 개인적인 욕망을 인정하는 작가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자,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잘 됐는지 질문하면서 해볼게. 가봅니다. 홍남자가 양창국의 뜻을 보고자 하여 성비로 남장이 묻기를 김재원이 홍남자의 성별은 여자입니다. 여자가 왜 남장을 했을까요? 남장이 취미라서? 남장 했을 때 너무 잘 어울려서? 아닙니다. 이유는 조선시대 때 여자의 권위는 아주 낮았습니다. 여자가 남자처럼 장수가 되어서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적 제약 때문에 남장을 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고전소설 보면 여자가 남장한 건 많이 보이는데 남자가 여장한 건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고전소설 읽으면서.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홍남자가 양창국의 뜻을 보고자 하여 선비로 남장에 묻기를 나는 저 사람의 마음을 아나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모른다면 이 또한 직위를 할 수 있으리요? 하니까 양공자가 웃으며 양공자 동그라미 할게요. 양공자 양창국 동일 인물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다. 맞다? 맞다? 맞다! 같은 사람이야. 고전소설에서는 얘들아 뭐 현대소설도 마찬가지지만 같은 인물이 다른 이름으로 나올 수 있어. 같은 사람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 같은 사람이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는 거야. 양공자가 없으면 홍장군 뭐 선비 배가가 검고를 연주해야 종자기가 있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가 종자기 들어본 사람 있어? 응? 오 있어? 오 배가랑 종자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 사람이야. 옛날 중국 사람. 배가와 종자기는 아주 친했던 사이고 종자기가 배가의 검은고 소리를 되게 좋아했대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배가가 검은고를 연주해야 종자기가 있거늘 사람이 지조를 닦아서 마음속에 간직했다가 이것을 밖으로 드러내면 구름이 용을 따르고 바람이 호랑이를 따르듯 같은 소리로 서로 응하며 같은 기운으로 서로 응한다.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통하면 무조건 서로를 알아볼 수밖에 없다. 어찌 모를 리가 있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반드시 알아본다라는 거야. 서로의 마음이 통한다면 배가와 종자기처럼. 이해했니? 좋아. 밖으로 드러만 낸다면 서로가 밖으로 난 너가 좋아 혹은 나는 뭐 이러한 사람이야 이렇게 드러내면 나도 그런데 하면서 직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밖으로 드러만 낸다면 어찌 모를 리가 있으리요. 또 선비가 말하길 물어본다. 여기서 선비 양창국의 홍남자야. 김재원이 홍남자입니다. 생각하면서 읽었니? 생각하면서 읽었어야 돼. 홍남자가 말하길 세간에 신의 없은 지가 오래되어서 돈 없을 때는 앞에 봐. 돈 없을 때는 사귄 점을 돈이 있고 나서는 잊은 자들이 흔히 있습니다. 돈 없을 때는 우리는 영원한 친구 하다가 돈 생기니까 연락 끊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야. 부귀와 궁달에 있어서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자를 어찌 볼 수 있으리요.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태도가 달라진 사람 많아요 적어요? 아예 겁나게 많아요. 연예인들만 봐도 요즘 그 차씨 난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제일 잘생긴 남자였는데 세금 탈세 200억 난리가 났죠. 왜 그랬을까? 참 안타까워요. 그쵸?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처음에 한결같은 자 요즘 너무 없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양공자가 웃으며 여기서 물어볼게요. 양공자 누구야? 양창국입니다. 또 얘기합니다. 옛말에 이르되 가난하고 천할 때의 친구는 잊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지게와 쌀겨를 먹으며 고생만 하면은 집에서 내보내면 안 된다라고 하니 자 여기서 옛말을 또 인용을 하면서 얘기를 하네요. 관용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이렇게 말해도 맞습니다. 어쨌든
부귀와 궁달에 따라 친소를 달리하는 건 이건 정말 경박한 일이다. 이런 걸 하는 게 문제인 거지. 뭐 그것 때문에 세상을 의심하리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옛말 이런 말이 있어. 이렇게 달리하는 사람이 경박한 거야. 세상 모두를 그렇게 막 의심하고 뭐 그럴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인 것 같죠? 선비가 웃으면서 여기서 선비가 누구라고 갑니다. 양창국이야 홍낭자야 생각하고 얘기해. 홍낭자도 잘했어요. 형은 참 충직한 사람이군요. 형이라고 하네요. 남자인 척하고 있잖아요. 저는 본 뒤 지조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 또 밑줄 칠게요. 신하가 임금을 섬기고 선비가 친구를 사귐에 신하가 임금 섬기는 건 군과 신 간의 관계입니다. 그쵸? 군신 그리고 선비가 친구를 사귐에 붕우 그 명망을 닫고 자 여기 형광펜 할게요. 그 명망을 닫고 예절을 지켜 도리에 부합해 사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얘들아 예절에 맞게 도리에 맞게 이거는 이제 원칙에 맞게 사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남을 막 속이지 않고 원칙에 맞게 사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와 달리 또 형광펜 그 재주를 드러내면 형편에 따른 방도로서 사귐을 하는 사람도 있다. 여기선 여기 그냥 동그라미 형편에 맞게 사귐을 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 우리 홍남자 같은 사람 남장을 해가지고 형편에 맞게 이렇게 사귐을 하는 사람도 있다. 형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얘들아 지금 홍남자가 양창국한테 이렇게 물었을 때 만약에 양창국이가 당연히 원칙에 맞게 사귐을 해야지 막 남을 속이고 형편에 맞게 융통성 있게 막 사람을 속이면서 자신의 처지를 감추면서 이렇게 사귀고 하면 안 되지. 만약에 이랬다면 홍당자가 양창복을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 싫어했겠죠. 이 사람 나 싫어하겠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나 지금 남장해가지고 선비인 척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맞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양창복이가 뭐라고 하나요? 볼게요. 사람이 나가고 물러가면 어찌 가벼이 논하겠어. 성인에게도 형광펜, 공명정대한 원칙과 형편에 따른 방도가 둘 다 있나니 성인 군자도 형광펜 해라. 손에서 펜을 놓지 마라. 공명정대한 원칙과 형편에 따른 방도가 있나니 군신과 부무 사이에 마음 한 구석을 비춰볼 따름이니라. 원칙에 따르든 형편에 따르든 마음이 진실하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 역시 과거에 응시하려는 선비로 덕을 닦아서 이름을 드날리지 못해. 나는 지금 되게 낮은 사람이야. 문장 찌꺼기로 망령되게 임금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어찌 규중 처녀가 얼굴을 가리고 스스로 짝을 구한가 다르리요. 이런 사람과 지금 나는 마찬가지다. 공명정대한 원칙에 맞게가 아니고 약간 나도 지금 형편에 맞게 사귐을 하려고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치? 이로써 보건대 형광펜 나아가고 물러감이 정대하고 깨끗하여 옛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자가 몇이나 있는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나는 얘들아 지금 덕이 낮은 사람이 하지만 임금의 은혜를 얻고자 해. 그러한 자신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고 있어. 이거 유교적 원칙에 따라서 사귐을 하는 건가요 지금? 아니죠. 이거 개인적 욕망입니다. 써놓으세요. 이걸 파악을 똑바로 했다면 마지막 문제를 맞출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양창국이 하는 말이 뭐야?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원칙에 따라 사귐을 하는 사람도 있고 형편에 따라 사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뭐가 맞다 이렇게 딱 말할 수가 없다 하니까 홍남자가 만족스러워합니다. 우리 나중에 또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중요한 부분 줄거리 볼게요. 자 여기 잘 해석해라. 본다. 멍 때리지 마라. 홍남자는 양창국과 이별한 후 오랑캐 장수가 되었다가 아주 훌륭하네요. 여자한테 표시하라고. 멍 때리지 마. 명나라 원수가 된 양창국과 다시 만나서 그의 군령에서 사마라는 직책을 받고 축융왕의 항복을 받아낸대요. 자 갑자기 새로운 인물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무엇이죠? 일지련입니다. 일지련의 성별은 심지후 남자 같은 여자. 남자 같은 여자? 우리 지련이가 들었으면 참 기분이 어땠을까 싶네.
얘가 남자가 되면 약간 내용이 좀 이상해져요. 일지련이 우리 홍사마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고전 소설에서는 물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할 수 있지만 조금 여기 맥락이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쌤이 너무 편견일 수도 있겠네. 일지련이 뭐 남자일 수도 있는데 네, 여기서 우리 여자로 봅시다. 좋아요. 왜냐면 일지련은 홍남자, 즉 홍사마가 남자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볼게요. 일지련이 부친 축유왕. 얘들아, 이런 말도 놓치면 안 돼. 왜 놓치면 안 돼? 일지련과 축유왕의 관계를 할 수 있는 말이야. 일지련은 축유왕의 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막사로 돌아가 가만히 생각하기를 일지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봐, 앞에. 내가 아무리 사람 보는 안목이 없다 해도 홍장군은 남자가 아닌 것 같은데? 홍사마님께서 남자가 아닌 것 같아. 만약 여자라면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군에 나온 거지? 근데 양원수 동그라미 양원수의 본명을 말해주세요. 양원수의 본명? 양원수의 본명은? 우리 집에 가기 싫어. 우리 친구 놀이하나 한 5시까지 할까? 양창국이죠. 양창국의 용모와 풍채를 보건대 비범한 장수여 또 홍장군의 기색과 언사를 살피건대 잘 보세요. 홍장군의 기색과 언사를 살피건대 막 조심스럽기 때문에 무례한 뜻을 드러내지 않지만 그러니까 홍장군이 양원수한테 자기 오늘 너무 멋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막 무례하게 하진 않지만 뭔가 은근하게 정을 띠는 것 같은데 이 둘이 뭔가 썸씽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얘 남자인데 왜 여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찌 지기를 따르려고 남자로 번복해 종군한 것이 아니리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뭔가 홍장군이 지기를 따르려고 남자인 척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일지련이 의심을 하고 있는 거야. 제 여자인데 남자인 척하고 그런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얘가 얘를 쳐다보는 눈빛이 뭔가 좀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또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의 질투는 세상 부녀자의 일반적인 정이야. 내가 너무 질투를 했나? 이렇게. 남자가 아니면 홍장군은 어째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는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홍장군이 나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남자가 아니면 나를 왜 이렇게 좋아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심지후 이해됐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에서 깨닫지 못한 건 뭐야? 홍장군은 남자인가 여자인가? 깨닫지 못하고 아주 총명하고 지혜로운 마음에 조급한 심정을 참지 못해 홍사마의 본색을 알고자 목적 이거네. 홍사마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알고자 조용히 그의 막사로 가거늘 홍사마가 남장을 한 홍남자가 고요히 앉아있어요. 일지련이 말합니다. 장군님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있지만 다시 생각하니까 제 처지가 봐라 심지우 봐봐라 제 처지가 남자와 다르고 군중에 여자가 있는 것은 예로부터 꺼리는 바입니다. 제 부친이 이미 군중에 계시니 저는 마땅히 본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이렇게 막 군중에 있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얘기합니다. 하니까 홍사마가 웃으며 남자인 척하면서 얘기합니다. 남자의 말이 지나치도다. 옛날에 목라는 또 고사 인용하네요. 쌤이 방금 고사 인용이란 말을 했습니다. 고사가 뭘까요? 고사. 옛 이야기 혹은 옛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거. 옛사람이 나온다? 고사 인용입니다. 써놓으세요. 목란 위에 고사 인용 써놔라. 옛날에 목란은 그의 아버지를 대신해 마을리 밖에서 종군했으나 일찍이 그녀를 비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남자만 어찌에 구해되리요. 목란이라는 자는 여자지만 종군했는데 아무도 욕 안 했어. 근데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도 그럼 괜찮아. 군에 있어도 돼. 그러니까 일지련이 눈길을 흘려서 홍사마를 보고 웃으면서 자 여기 눈길 왜 흘리냐면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자. 그때 네 반응을 보고 내가 너가 여잔지 남잔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의미에서 눈길을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오랑캐 땅에서 자라서 예법을 배우진 않았지만 과로 남자와 여자가 같은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라는 것은 성인의 가르침입니다. 만약 군중에 있는데 어찌 남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자리를 함께 할 수 있겠어요? 한낱 여자가. 그러므로 목란이의 충효는 극진하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균방의 아녀자가 지켜야 하는 단정한 행실은 부족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눈길을 흘린 이유가 뭘까요? 자, 여기서 만약에 쌤 봐요. 홍낭자가, 홍사마가 뭐? 요저거 그럴 수도 있지 하면은 우리 일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역시나 여자네. 맞아. 여자는 어디 여자가 남자랑 같이 군중에서 있어 이러면 남자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여기서 홍사마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홍사마가 이를 듣고 일지련을 쳐다봅니다. 얼굴에 홍조가 만발합니다. 얘 이렇게 말을 한 이유가 나 떠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얼굴이 발그레진 거예요. 홍조가 만발해서 오랫동안 말이 없더니 밑줄 자신의 본색을 알고자 함이구나. 내가 여잔지 남잔지 떠본 거구나. 짐작하고 자기 행장을 수수수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세상의 한결같이 단정해 규방 예절을 어기지 않은 여자가 몇이나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혹은 환난을 당해 어쩔 수 없이 어기는 자도 있고 나처럼 환난을 당해 어쩔 수 없이 어기는 자도 있고 혹은 지기를 쫓아서 이것도 우리 홍낭자처럼 지기를 쫓아서 온 사람도 있나니 어찌 한 가지로 논할 수 있으리요.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일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맞네. 여자 맞네. 일지련이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나의 안목이 역시 안 틀렸군. 여자 맞네. 홍사마가 어떠한 여자로서 존경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의 말과 의로운 기상을 보건대 자, 그를 보니 나 이 사람 평생 안 잊어버릴 거야. 이유가 뭐야? 목적이 이겁니다. 형광펜. 나 맹세코 그와 함께해서 번화한 명나라를 구경해야지. 이게 목적이야. 쌤 봐요. 일지련이 홍사마와 계속해서 친해지려고 하는 이유. 명나라 구경하고 싶어서 번화한 명나라를. 어떤 유교적인 가치를 계속해서 뭐 지키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닙니다. 역시나 개인적 욕망 때문입니다. (31번의) 답은 몇 번일까요? 답은 2번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답은 3번입니다. 31번의 답은 3번입니다. 3번. 일지련은 홍장군이 양원수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호기심을 가집니다. 자, 잠시만요. 앞에 보세요. 앞에 봐요. 여기 보세요. 지금 31번에 2번 한 친구들 좀 있어서 앞에 보세요. 선비가 미소하고 몸을 일으키면서 막 밤이 깊었고 여행 중에 잠을 못 자는 것이 몸을 보살피는 도리가 아니니 무궁무진한 정답은 내일 기약할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비가 얘기했고 양공자가 아쉬워합니다. 그쵸? 자, 여기서 2번 보면 양공자가 선비와의 이별을 아쉬워하면서 양공자가 우리 언제 또 만나요? 약속 받아내나요? 아니잖아. 맞죠? 선비가 우리 이렇게 하자 양공자는 아쉬워하고 양공자가 그래서 우리 언제 만나나요? 이런 말 없잖아요. 2번 아닙니다. 자, 32번의 답은 5번입니다. 5번. 질문 있나요? 궁금하게 읽으세요. 33번. 답은 5번입니다. 쌤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우리의 누구야? 양창국 씨 같은 경우에도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임금이랑 친해지려고 하고 그리고 또 일지련도 어떤 욕망 때문에 우리의 홍사마랑 계속 친해지려고 했죠? 명나라 구경하려고. 맞나요? 좋아요. 둘 다 개인적 욕망 때문이지 뭐 유교적 질서 이런 거 아닙니다. 이해했어. 만약에 유교적 질서였다면은 일지련이 홍사마한테 네 여잔데 이렇게 군중에 있으면 돼? 막 이렇게 했겠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민이 되는군. 이거 해봐야 되겠다. 52쪽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앞에 보세요. 오늘 아마 문제를 같이 다 못 풀 수 있어요. 현대시, 현대소설. 근데 고전은 무조건 같이 풀어야 돼요. 혼자 풀기 어렵거든요. 말 자체가 어려우니 해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고전을 같이 할 거고요. 남은 것은 숙제로 할 건데 앞에 봐요. 우리는 이미 특강이 끝났잖아요. 숙제 검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다음 주에 우리는 한 번 등원합니다. 한 번 등원해서 뭐 해요? 뭐 해? 정기고사 봐요. 그 시간을 지금 좀 알려주세요. 소율이 언제 봐요 다음 주에? 일요일 3시간. 일요일 3시. 강민이 다음 주에 언제 봐요? 저 시간 아직 잘 몰라가지고. 신청 안 했어요? 정기고사? 어? 왜? 저 안돼 몇 시? 온게 없어요. 문자 안 왔다고요? 지금 확인해 보세요. 이수경 국어 문자. 우리 지우는요? 신청을 했는데 어. 안 됐는데. 지금 핸드폰 확인해 주실래요? 쌤, 저 어제 하고 왔어요. 지금 하세요. 신청. 심지호 언제 와요? 토요일 1시 반. 토요일 1시 반. 김재원이 언제 와요? 기억이 안 나. 확인하세요. 확인을 못해서. 들어가 봐. 에헤이. 이걸 알아야 내가 숙제 검사를 할 수 있거든? 어머. 잠깐만. 자, 그러면 잠깐만 쌤. 여기 있다. 김재원. 저 목요일 5시 반. 목요일 5시 반? 네. 김재원 없는 것 같은데? 예? 있다. 일요일 1시 반으로 했는데? 맞아요. 지금 다시 목요일? 목요일 5시 반. 김강민은 했는데 기억이 지금 하고 있나요? 하고 있어요. 네. 몇 시로 할 건가요? 잠시만요. 5초 안에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앞에 거 보세요. 다음 주에 쌤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숙제 안 해야지. 아닙니다. 다음 주까지 모의고사 특강 숙제 다 해서 정기고사 치기 전에 쌤 강의실에 와서 내고 가세요. 쌤이 자리 만들어 놓을게요. 여기 내세요 하면 여기다가 올려두시면 돼요. 그러면 쌤이 검토를 해서 숙제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을 해보고 쌤이 그 다음 주에 돌려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반드시 여기 두고 가셔야 돼요. 좋아요. 그래서 심지우 토요일 1시 반 전에 와서 내고 가. 이지우 목요일 5시 반 내고 가. 김재원이 일요일 1시 반 내고 가. 박소율이 일요일 3시 반 내고 가. 자, 김강민이 언제 할게요? 이거 그냥 27일 2월 7일 토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후 6시. 6시. 오케이. 쌤이 조금 불안해서 카톡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정기고사 치기 전에 교재를 내라. 안 내면 안 돼. 카톡 보낼게. 자, 그러면 됐다. 앞에 봐. 우리 김강민이 신청했어. 좋아요.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봅시다. 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제목 먼저 보라 했지 내가. 이윤영의 착정가다. 착정가. 저게 뭔 말일까요? 착은 파다. 정은 우물정자입니다. 우물 파는 노래입니다. 우물 파는 노래. 적어라. 우물 파는 노래. 착정가 우물 파는 노래. 오케이? 자, 그리고 얘들아 봐봐. 이게 시인지 소설인지 아니면 수필인지 어떻게 볼 수 있어? 너네가 봤을 때 이 가는 갈래가 뭔 것 같아? 시인 것 같아? 수필인 것 같아? 시다. 왜? 운율이 느껴지잖여. 행이 나눠 있잖아. 끊어봐요. 그대는 속객이라 내 이름 어이할까 오늘날 내 이름을 그대에게 이르려니 비늘 가진 동물 중에 머리 있는 용유로세. 운율이 느껴지잖아. 한 행이 지금 몇 음보인지 아는 사람? 몇 음보? 3, 4 너무 잘해요. 4음보. 가는 얘들아 이 4음보가 쭉 이어져 있어요. 너무 길다. 너무 재밌겠다. 그쵸? 너무 싫죠. 이렇게 4음보가 쭉 이어져 있는 긴 시를 뭐라 하는지 아는 사람? 2글자입니다. 기역 시읒입니다. 마치 약간 환청 들은 줄 알았어요. 가사. 맞습니다. 가는 가사입니다. 너무 잘하네요.
자, 그리고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같은 경우에는 제목 볼게. 치정설입니다. 치정설. 또 정이다. 내가 아까 정 뭐라 했어? 심지우 쌤이 정은 뭐라 했지요? 내가 정 뭐라 했어? 우물. 여기서 치정설은 우물을 청소한다는 뜻입니다. 우물을 청소한다는 뜻이야. 우물 청소. 여기서 설은 얘들아 수필 같은 걸 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필. 자, 여기서 치정설은 우물을 청소하면서 얻은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갈래가 뭘까요? 수필이다. 교술갈래라고 써놓을까요? 교술갈래. 제목 봤으면 문제 봐야지. 34번. 가와 나의 공통점 동그라미.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그리고 35번. A에서 E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에서 E, 가에 있어, 나에 있어? A에서 E, 가에 있어, 나에 있어? 가에 있죠. 가 작품 읽고 35번 해결. 자, 36번. 기억에서 미음을 중심으로 가를, 이것도 가이고 해결하는 거.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잘 보시고요. 37번. 다음은 나를 읽고 읽고 작성한 감상문의 일부래요. A에서 이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쌤이라면 여기 보기를 읽을 건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다 읽진 않고 쌤은 확실한 것만 읽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니까 이 중에서 뭔가 틀린 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꼼수를 쓸 거예요. 밑줄이 안 돼 있는 부분을 읽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의문, 경험, 사유, 의지 이어지는 구조구나. 이 수필이, 이 설이.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글쓴이는 표충적 의미의 도를 경험하게 되는구나. 그리고 이러한 노력에도 우물물이 깨끗해지지 않았던 경험, 우물물이 깨끗해지지 않았던 경험을 했나봐. 그러면서 우물을 쳐내는 일을 했었나봐. 그래서 우물물과 인간이 다르지 않다라는 인식을 했나봐. 이렇게 힌트를 얻을 것 같아. 마지막 38번. 보기를 참고해서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읽으셔야죠. 쌤이라면 38번 보기 읽고 바로 나 작품 갈 것 같아요. 이 머릿속에 나에 대한 정보를 까먹지 않기 위해서 나 읽고 문제들을 살피고 가 읽을 것 같습니다.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읽거라. 보기 읽고 지문을 꼼꼼하게 읽고 문제 풉시다. 10분 드릴게요. 시작. 33분까지 집중하세요.
강민이 다 풀었어? 십 초 뒤에 답을 보겠습니다. 나쁜 사람 손. 시간을 더 드릴게요. 너는 채점을 주러 갈게. 괜찮은데? 오. 먼저 뒤에 거 읽어보겠어. 아니야 미안. 아, 뒤에 거 읽어보겠지. 잘했어? 그냥 어떻게? 다시 한번 풀어볼까?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봤을 때 너무 집중을 못해. 집중해서 작품을 꼼꼼하게 읽고 풀어야 될 것 같아. 조금 더 시간을 드릴게요. 다 푼 친구는 뒤에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있겠습니다.
준지호. 다 했어. 일 분 뒤에 하겠습니다. 다 10분이 되면 할게요. 오, 잘 붙었는데? 잘했어. 20초 뒤에 할 거야. 뒤에 작품 보고 있어. 얘들아 같이 해보자.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아. 작품이 많이 어려웠나 봐. 자, 앞에 봐요. 작품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 우리 일단 보기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38번입니다. 보기. 자, 보기. 가와 나는 모두 조선 후기 사대부가 겪은 결핍 상황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창작된 작품인데 먼저 작품의 재구성된 일상은 대상을 재현하고 작가의식을 투영한대요. 가는 공동체에 대한 작가의 관심을 바탕으로 초현실적 존재, 즉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존재를 화자로 설정해서 일상을 묘사하고 있대요. 그리고 나는 개인 수양에 대한 작가의 관심을 바탕으로 유배 생활의 경험을 통해 사고를 확장함으로써 인간의 본성에 대한 작가의 태도가 나타나 있대요. 자, 작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가 작품입니다. 가본다. 집중해라. 그대는 손깨기라. 내 이름 어이할까. 자, 여기서 그대 시적 화자의 대상이야. 그대 시적 화자야 대상이야. 강민아, 그대 화자야 대상이야. 당연히 대상이죠. 그대는 세속적인 세상에 사는 손님인데 내 이름을 당신이 어떻게 알겠냐. 내가 소개해줄게. 내가 누군지. 오늘날 내 이름을 그대에게 이르려니. 오, 여기서 화자가 직접 드러나네요. 지울게 이거. 오늘날 나의 이름을 그대에게 이르려니 나는 바로 비늘 가진 동물 중에 머리 있는 용이로세. 용 네모해볼까요? 화자는 드래곤입니다. 용이 뭘 하냐면 조선의 천명을 받아서 성현이 나셨는데 삼한을 어루만져서 한양에 도읍을 하니 인물이 번성하고 인가가 가득하구나. 지금 한양의 번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선, 한양. 오케이? 집중해. 옥황상제께서 건천문을 여시고, 옥황상제는 어디 사는 사람이에요? 물속에 살아요? 하늘에 살아요? 하늘이에요. 물속에 사는 사람은 그 옥황상제가 아니고
용왕님이죠. 용왕님. 맞죠? 하늘 문을 여시고 옥황상제께서 중국 땅을 바라보고 하늘 아래 있는 땅을 굽어보셔서 한 폭의 조서를 수국에다가 전하시되 뭐라 하냐면 자 동문 밖에 십리 땅 동그라미 청룡 네가 지키고 여기는 청룡이 저기는 백룡이 거기는 흑룡이 저기는 황룡이 지켜라. 그래서 우물에 물을 뿜어서 백성을 이롭게 하라 라고 누가 지금 명령한 것이에요? 옥황상제가 명령을 했잖아. 우리는 백룡이야. 우리는 백룡. 그래서 서쪽을 주관해서 반송방 노천정계의 팔각정 내리인 맥에 자리를 딱 정지해서 300년 동안 걸쳐 있어서 우리가 누구라고? 용이라고. 우리가 꼬리를 한번 탁 치면 우물에 물이 확 솟아난대요. 그래서 그 우물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초리 우물이라고 한다. 초리, 꼬리 같은 말입니다. 꼬리를 한번 탁 치면 물이 막 솟아나는 거야. 안타까운 사실은 수구는 물의 근원은 유한하다. 물은 유한해. 정해져 있어. 한계가 있어. 근데 먹을 사람은 너무 많아. 문제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원래 자원이란 것 자체가 희소한 거잖아요. 근데 물을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물이 유한해. 아침이야, 저녁이야, 새벽이야, 밤중이야. 채상집, 여기 밑줄. 채상집, 선비집, 무반집, 한량집, 국수집, 팥죽집, 떡집, 엿집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서 물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여기서 특정 사람만 독점하려고 하니? 아니잖아.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막 얻으려고 한다. 여기 독점 상황 아닙니다. 온갖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통일옷에 물동일옷에 장군이야 항아리야 기꺼니 푸거니 일물에 막 몰려드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점점 동인하겠죠. 두레박도 빠지고 쪽박도 깨지고 사람 중내 싸움으로 시끌시끌 워그적 휩쓸려 붐비는 게 너무 심해요. 지금 문제 상황이 발생했네요. 쌀 씻고 팥을 간들 물 없이 어떻게 밥이 되겠어. 근데 이제 점점 물이 부족한 거야. 이 물 없게 되면 국이 어떻게 되겠는가. 사람들이 물싸움을 막 해요. 한 곳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대는 슬기로 여기서 그대는 내가 화자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대상이네. 그대는 슬기로워. 여인 중에 호걸이로구나. 가만히 생각하니 생물 어이 못 파리요. 사람들이 막 싸우고 앉아있는 그 우물만 팔 게 아니고 새로운 곳을 파면 되잖아. 블루 오션 개척하면 되잖아. 사람들이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근데 그대만은 그걸 생각해서 새로운 곳에 물을 팔려고 합니다. 그대가 오른쪽에 자를 들고 뒤뜰로 들어가서 지맥을 헤아리고 땅의 맥을 헤아리고 사방을 둘러보아 여종에게 분부하되 이곳을 팔아. 저기 사람들이 막 싸우는 저기 가서 물 팔려고 하지 말고 물을 이제 떠오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곳에 한번 파보자. 정성이 극진하니 내 마음이 감동해서 넓은 바다에 쌓인 물을 머금어서 뿜어내니 그대 내 북창 안에 감노수가 절로 나는구나. 용이 그대의 지혜에 감흥해서 물을 막 이렇게 샘솟게 하려고 하나 봐요. 내용 이해되셨나요? 막상 쌤이랑 읽어보니까 어때요? 별 내용 아니죠? 자, 그리고 나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작품 이해했다 손? 이해 못했다 손? 애매하다 손? 뭐 어쩌라는 거야? 자, 앞에 보세요. 풍속 중에 천명일에 우물을 쳐낸다라는 말이 있어. 천명일은 봄날 중에서도 좀 제일 밝고 맑은 날이래요. 천명일에 우물을 쳐낸다라는 글이 있어. 운서에서 도자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는데 찾았어? 못 찾았어? 못 찾았어. 집중하라 했어. 못 찾았어. 씻어서 깨끗하게 한다라는 뜻이기는 하지만 정확하진 않아서 그냥 의문만 가진 채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빨리 따라오지 않으면 오늘 시간 초과해서 수업한다. 바닷가에 와서 거처를 3번 옮겼다. 그곳의 땅이 원래 낮아서 습한데 내가 거처한 마지막 집은 더욱 심했대요. 다른 집보다 좋은 점은 우물이 있다는 것이었다. 중요한 소재 나오죠. 우물은 우물 안 동남쪽에 있었는데 지세가 낮은 중에서도 낮았대요. 땅의 형세가 낮았대요. 자, 근데 우물 꼬라지가 어떻냐? 우물 곁에 연못에 부드가 피가 자랐고 부드가 피가 뭘 것 같아요? 피가 막 자라는 건가요? blood? No. 풀입니다. 풀떼기들이 막 자랐고 그 옆에 막 곳간이 있어요. 말과 소가 막 있는 거야. 우물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더러워요.
실로 모두가 끓이는 것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우물을 열심히 쳐냅니다. 우물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붕 끼자마자 막 물을 길어서 우물을 쳐냈는데 다행히도 얘들아 겨울에는 힘을 적게 쓰고도 효과가 컸대. 깨끗해진대요. 자 그랬는데 따뜻해지니까 물이 쉽게 안 깨끗해지는 거야. 겨울에는 쉽게 깨끗해졌는데 봄에는 깨끗해지지 않는데.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각하고 읽었니 우리 친구들? 여기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어? 물의 성질 때문이 아니야. 물이 겨울에는 잘 깨끗해지고 봄에는 잘 깨끗해지지 않는 건 물의 본질 때문이 아니야. 이것이 어찌 물의 성질 때문이랴. 앞에 봐. 물의 맑고 탁함과 많고 적음은 물의 성질이 원래 더러웠다가 맑았다가 하는 게 아니고 땅의 높낮이와 춥고 더움에 관계가 있을 뿐이다. 이 환경 때문에 바뀌는 거야. 그래도 소동파가 새 집을 지으며 40척이나 파고서야 물을 얻는 일보다는 나았다. 자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사람에게도 어찌 본성이 없겠는가. 물의 성질을 생각하면서 사람의 본성을 떠올렸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과 사람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이건 물의 성질 때문에 더럽고 깨끗하고 한 게 아니야. 사람의 본성도 마찬가지야. 유사성을 바탕으로 추론하는 거 두 글자로 뭘까요? 아는 사람? 유추입니다. 오 맞아요. 유추의 설명 방법이 쓰인 거예요. 사람에게도 어찌 본성이 없겠는가. 기질에 얽매이고 욕망에 빠질 뿐이니 이 또한 우물이 낮은 곳에 있는 것과 같대요.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형광펜 할게요. 여기 중요하다라는 거를 집어낼 수 있었어야 됩니다. 형광펜. 맑고 쾌활한 본성은 원래 하늘부터 받았대요. 인간의 본성은 원래 맑다. 성선설과 비슷하네. 맑고 쾌활한 본성은 비록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나 맑게 다스리는 노력 또한 현명한 스승과 어진 벗이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것에 달려있지 않겠는가. 강민아 여기 똑바로 읽었어. 현명한 스승과 어진 벗이 이끌어주고 도와준대.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여기를 똑바로 안 읽었으면 뭘 틀렸을까? 37번입니다. 자 앞에 보세요. 성현이 이르지 않았는가. 앞에 보세요. 성인군자가 이르지 않았는가. 생각하는 것은 슬기로운 것이고 슬기로운 이가 성인이 된다라고 했듯이 자 생각하기를 우물 쳐내듯이 해야 된대. 이게 뭔 말이야? 계속 생각하면 점점 생각이 맑아진다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우물 쳐내듯이 열심히 하면 처음에는 흐린 물이 있겠지. 하지만 오랫동안 끌어올리면 맑은 물이 나오는 법이야. 사람 생각도 마찬가지야. 사람 생각도 처음에는 혼탁하지만 오래 할수록 명쾌해져. 우물을 계속 파는 것처럼. 이 우물도 처음에는 흐린 물이 나오더라도 오래도록 쳐내면 맑은 물이 어찌 나오지 않겠는가. 또한 이는 사람이 학문을 하는 것과 같다. 학문도 열심히 하면 더 좋은 학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앞에 봐요. 생각하면 귀신도 통하게 해준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열심히 우물 쳐낸 일을 보고 생각을 지극히 해서 성인이 되는 노력을 깨달았다. 어떻게 해야지 성인이 되는 거야, 재원아? 그렇지. 우물을 계속 쳐내듯 계속해서 생각하면 성인군자가 되는 겁니다. 이에 노비에게 물이 맑아지길 기다려 마시게 하고 항상 always 노력하고 경계하는 뜻을 마음에 생겨서 응당 청명이를 기다려 다시 우물을 쳐내고자 한다. 내용 이해되셨나요? 답을 불러드리겠습니다. 34번의 답은 4번입니다. 의문형 어미 있어 없어? 가에 있어 없어? 당연히 있지. 당연히 있어 없어? 초반부터 있었잖아. 네가 내 이름 어떻게 알겠냐? 의문형 어미 아니야? 나에는 있어 없어? 사람 본성도 이와 다르지 않겠는가? 있잖아. 의문형 어미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34번의 답은 4번입니다. 의문형 어미 밑에 써. 서리법이 쓰인 거야. 찾았어. 35번. 그러니까 이것이 어찌 다르겠는가? 무엇하랴
서리법이야. 35번 답은 2번입니다. 독점 아니라 해서 내가 아까 분명히 독점하려는 거 아니야.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이 다 모여서 옥을 팔려고 하는 거야. 넘어갈게. 36번입니다. 36번의 답은 몇 번일까요? 3번입니다. 아,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디귿에 마을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는 걸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이 너무 북적거리는 거야. 초리우물에만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야. 결국에 물싸움이 나는 겁니다. 3번이고요. 자, 그리고 37번 답은 그래서 4번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 있었잖아. 자, 마지막 38번 답은 2번입니다. 실룩거리는 것이 모두 거기 있었다. 자, 앞에 봐요. 꺼리는 게 어떤 거였어? 앞에 봐. 꺼리는 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부들피 그리고 마곡간 옆에 우물이 있어가지고 더러운 게 막 옆에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우물을 파냈어. 깨끗하게 하려고. 근데 금방 깨끗해졌다 하지 않았나요? 겨울에? 맞죠? 그래서 여기 2번 보면 모두 꺼리는 것이 모였었다라고 주목한 데서 공간적 여건으로 인해 개인의 수양이 가로막힐 수 있다? 이런 말 했나요? 나에서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본문에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소설 가볼 건데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은 없으나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적용해서 문제 풀어 오세요. 제목 보세요. 도요새에 관한 명상입니다. 자, 도요새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물새야, 물새. 갯벌, 습지 이런 데서 사는 물새입니다. 소설은 우리가 오늘 풀었던 고전 소설보다 쉬울 겁니다. 현대니까요. 자, 그렇다고 방심하지 마라 했어. 쌤이 어디에 동그라미 하라 했어? 인물 찾으면 동그라미 하라 했어. 그리고 쌤 봐. 소설 읽을 때 진짜 중요한 거. 그 대사를 누가 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말을 누가 하는지. 39번 A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부분 읽고 바로 39번 가서 보셔야 됩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 40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넘어가고 41번 한장정이 앞에 보세요. 앞에 봐주세요. 앞에 한장정이 A를 인용해서 전하려는 의도로 적절한 것을 찾아야 하네. 의도를 잘 파악을 해야 되겠네요. A를 보면서 자, 그리고 42번 이거는 얘들아 윗글을 읽고 나서 진행을 했대요. 쌤 그래서 굳이 안 읽어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쌤이라면 요 정도는 볼 것 같아. 학습활동에 대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걸 체크하셔야 됩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소설이구나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쌤이라면. 자, 그리고 지문 읽고 밑에 내용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넘어가시고요. 선지 길면 얘들아 분명히 얘기해서 끊으라고. 선지 길죠? 앞에 봐요. 연습해 볼게요. 공장의 오염물질이 새와 물고기뿐만 아니고 어민의 삶도 위태롭게 한다는 설정에서 끊어. 앞말이 맞아도 뒷말이 틀리면은 이거 잘못된 선지인 거잖아. 그쵸? 그래서 앞뒤 잘 찾으시고요. 그리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제 출제 의도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시입니다. 문제 먼저 볼까? 43번 마지막이니까 집중. 43번이 아니고 sorry, I'm so sorry 얘들아. 제목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가는 얘들아 작품이 아니에요. 쌤발 가는 작품이 아니야. 그럼 뭘까? 나다를 읽는 데 있어서 힌트가 되는 글인 것 같아. 나 작품의 제목이 뭐죠? 길입니다. 공간적 배경이 나오네요. 소재가 나온다라고 할 수 있네요. 자, 그리고 다 작품의 제목은 뭐죠? 천냥이의 한계입니다. 한계. 무엇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생각하고. 자, 그리고 43번 기억을 중심으로 나다를 기억이 어디 있는데? 기억 가나다 중에 어디 있어? 대답. 가에 있습니다. 오호. 기억을 중심으로 나다. 그리고 44번 A,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A 어디 있어? 나. 그리고 B는요? 다. 쌤이라면 A 그러면 나시 읽고 1번이나 3, 4번 이런 친구들 5번 살필 겁니다. 다 부분 읽고 다른 내용 살펴볼 거고요. 자, 그리고 45번 가를 참고해서 나다를 감상하래요.
역시 가를 먼저 읽고 나다를 읽어야 되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에서 가를 읽고 나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래서 쌤 봐요. 쌤이라면 나시를 읽고 1번, 2번, 3번 1번, 2번, 4번, 5번 체크할 겁니다. 선지 OX 다를 다 읽고 나서 마지막으로 체크. 자 여기까지 쌤이 문제 푸는 방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숙제를 꼼꼼하게 해오셔야 됩니다. 숙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분홍이랑 초록이가 있어요. 분홍이 수업교재에도 숙제가 있고 초록이 과제집에도 숙제가 있겠죠. 꼼꼼하게 해서 다시 한번 말한다. 다음 주 정기고사 칠 때 치기 전 쌤 자리에 와서 놔두고 가. 숙제 말씀드릴게요. 숙제 검사를 아주 꼼꼼하게 할 겁니다. 다음 주 정기고사인 만큼 숙제를 반드시 제대로 해오셔야 합니다. 숙제를 체크하세요.